네, 우리 시장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느덧 1.3%까지 상승폭을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흐름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LNS 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 잘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좀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대내외 이슈가 좀 터질 때 시장이 크게 좀 출렁거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시장이 한때 좀 출렁거렸었는데 오늘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네. 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항상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어떤 주제를 할까 준비를 항상 준비하는데 네. 제 방송 이 코너 애청자님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분이 네. 이 리플로 이제 다시 보게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걸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요? 때마침 잘 됐다 싶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이제 북한 관련 리스크가 터졌을 때 우리가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북한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이 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주신다고 하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좀 이어가 볼까요? 네. 보통 제가 이제 실제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공산주의 국가의 정권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 예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네. 우리가 그래도 좀 가까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준비해봤는데 어쨌든 이제 완벽하게 상황이 같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 관련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폭격으로 인한 무력 도발, 그리고 두 번째 핵실험,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자의 사망, 세 가지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여기서부터 이제 폭격 등 무력 도발 이슈부터 실제 사례를 보면서 과연 발생하고 나서 이제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리스크부터 좀 자세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리스크인데요. 첫 번째 리스크는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제 폭격 등 무력 도발 관련인데요. 준비를 쫙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했었던 때가 이제 1998년도 이제 여름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매부를 다 해놨어요. 다이어리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로만 확인될 수 있는 날짜를 준비해봤는데요. 보시는 대로 1999년도 그리고 2002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0년도까지 총 이제 한 5번 정도의 어떤 그 이슈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제일 처음 번 1999년도 이제 1차 연평해전인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햇볕 정책이라는 걸 시행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던 시점인데 그때 당시에 참고로 이제 남북한 정상회담이 이제 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왜 그랬나 그런 어떤 걱정거리도 많았었고 오히려 그날 굉장히 많이 놀랐었는데 보신 대로 그날 당일 종가가 2.21%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 당시 시장 분위기는 상승장이었고요. 근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제 1개월 후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1개월 후에 어떤 흐름이 나왔을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보시는 대로 1개월 후에는 지수가 약 22.2%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2002년인데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북한 관련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2002년도 사실 저 때가 이제 월드컵이 한참 이제 그러네요. 나왔을 네. 그때인데요. 월드컵 조 시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기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가 상승장 분위기에 있었던 그 가운데서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쪽에다가 이제 푸 쪽을 매수해놓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있었는데 보시는 대로 각각의 상황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첫 번째 발생했을 때 2.21%, 근데 그 두 번째부터 오히려 종가 때 끌어올려서 거의 플러스권 마감을 많이 했고요. 마지막 2010년 연평도 폭격은 직접적으로 폭격을 했기 때문에 놀라서 이제 0.79% 하락했는데 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상승장이었었던 시기는 한 달 후에 우리나라 지수가 각각 그날 종가 기준으로 22%, 4%, 3%, 5% 급등 마감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두 번째 2002년도는 아무래도 이제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하락장인데 이때 한번 훅 이제 이슈를 만들어주면서 당일은 어쨌든 커버링했다.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당일 커버링했기 때문에 솔직히 하락장만 아니었으면은 다른 이슈들처럼 이제 상승 마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네. 이때 당시에는 워낙 내려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 달 후에 6.1% 급락 마감했다. 하지만 이게 6.1% 급락 마감한 게 북한 관련 이슈는 아니고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과거에서 또 북한이 좀 무력 도발을 했을 때 우리 지수가 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한 차례 좀 하락장이었을 때를 빼고는 대부분 한 달 이후에 좀 만회를 한 모습이었군요. 첫 번째 무력 도발했을 때는 이렇게 좀 영향이 있었는데 핵실험을 했을 때는 좀 어떤 영향이 네, 있었을까요? 조금 이제 도가 센 네네. 미사일보다 좀 더 도가 센 이제 핵실험인데요. 핵실험은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 총 6차례, 2006년도 10월 9일부터 2017년도 9월 3일까지 총 6차례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차트를 하나씩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요, 2006년도 10월 9일 날인데요.
2006년도 10월 9일 날 차트를 보면서 그때 당시 어땠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대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든 뭐든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 보시는 대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안정적인 상승을 만들어 가다가 그날 추세가 확 깨져버리는 걸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한눈에 네.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어쨌든 이제 그날은 이렇게 푹 밀렸고 두 번째 케이스, 그 다음 케이스가 2009년도 5월 25일 케이스인데 그 다음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케이스를 거듭해 가면서 사실 놀라는 강도도 좀 줄어드는데 두 번째 보시면은 오히려 앞에 거는 음봉을 길게 만들고 일단 괜찮네요. 네, 근데 두 번째 건 보시는 대로 이제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고 오히려 양봉 마감했습니다. 네. 뭐 한번 이제 겪어봤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2013년도 2월 12일 날인데요. 세 번째 한번 보시면은 뭐 그날 좀 밀리고 그 다음 날 장대 양봉 만들어주고 그냥 대놓고 그냥 이거 신경 안 쓴다. 그냥 그대로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네. 다음 날부터 바로 올려버리죠. 그리고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2016년도 9월 9일인데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사실은 이때 2016년도 1월 달 이때는 사실 그때 이제 이스탄불 폭탄 테러 사건도 있었고 대외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저렇게 또 흑실험을 하면서 지수가 좀 추가적으로 밀렸었는데 뭐 한두 달 후에는 다시 안정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차트 보시죠. 2016년도 9월 9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차트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엔 좀 밀렸고 그 이후에 훅 내려갔지만 2016년도 9월 요때 또 9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경주에 지진 발생했었죠. 그래서 이제 단기간 내에 네. 테마들이 많이 움직여주면서 좀 지수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가 요때였고요. 마지막으로 2017년도 9월 3일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무시입니다. 보시는 대로 총 6번의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데 네 번째부터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었던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대외적인 이슈가 없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는 네. 거의 그 다음 날부터 지수가 바로바로 이제 치고 올라왔다라는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미사일 도발보다 좀 더 이제 위험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더 강한 이슈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그 이후에 좀 오히려 더 무덤덤해졌죠.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또 이제 북한에서 이제 핵실험을 해버렸고 핵실험도 이제 무덤덤해지니까 더 이상 사실 쓸 카드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뭐 이런 과거의 흐름이 있었으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실험과 관련해서 또 시장의 영향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어떤 때는 또 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리기도 해서 특별한 좀 공통점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외 변수가 좀 없지 좀 북한 이슈에 한해서만 봤을 때는 대부분 시장이 좀 무시하고 잘 올라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근에 불거진 건 아무래도 이런 핵실험이나 뭐 무력 도발 이슈보다는 이 지도자 사망설이잖아요. 그럼 예전에 가장 비슷했던 경험이 아무래도 김정일 사망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는 또 어땠을까요? 사실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공산국가 모든 지도자가 이제 이 임기 중에 사망한 케이스를 사실 다 살펴봤습니다. 다 살펴봐서 이제 어땠을까 이제 보는데 사실 경제 상황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냥 아예 다 제쳐놓고 이제 북한 내 상황만 봐서 이제 판단하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바로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고 사실은 기관 투자자든지 외국인 투자자든지 항상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이슈가 있냐, 우리나라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딱 한마디 합니다. 폴리티컬 리스크가 굉장히 하이하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네. 좀 맘 놓고 매매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김정일 사망과 관련했을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김정일 주석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사망했습니다. 네. 2011년 12월 17일. 제가 사실 이날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날 사망하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과연 지수가 어떻게 됐을까? 사실 저도 이런 케이스 처음이었기 때문에 예, 어땠을까? 주말에 발표가 됐었던 네, 거군요. 토요일 날 사망 네. 발표가 나왔습니다. 발표가 나왔고 그다음 월요일 날 과연 이제 어떻게 됐을까를 좀 봤는데 보시면 그날 기준으로 쭉 보시면은 장중에 이제 3.43% 급락 마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모 이제 우리 말고요. 다른 이제 증권 TV 출연하고 있었었는데 제 앞에 이제 출연했었던 증권사 모 이제 부장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이 이슈는 못해도 6개월 간다. 장기 이슈다. 그러셨군요. 이건 무조건 네. 이제 뭐 손절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좀 뒤에서 웃고 있었고요. 단 이틀 만에 원자리를 회복을 해버립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실 이때와 지금은 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 작업을 2000년도 후반때부터 사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후계자로 예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쭉 진행을 해온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적어도 사실은 이제 그 2, 3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굉장히 많았었죠. 뭐 가족 중에 누구를 갖다 처형했다. 어쨌든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아버지인 김정일은 사실 1970년도부터 이제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목돼서 1980년도 후계자로 지목될 때까지 거의 10년 가까운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순수히 좀 이제 무난하게 좀 넘어온 경향이 좀 있었죠. 이만큼 네. 후계자로 넘어오는 과정을 좀 길게 하면 할수록 리스크가 적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번에 만일 최악의 경우로 들어갔을 때는 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 갑자기 이제 김정은이 최악의 경우에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은 계산법이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 아, 하지만 그래요? 네. 어쨌든 이 부분도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주긴 하겠지만 앞에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길게 갈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좀 확실히 좀 저희가 알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막막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함께 짜주시고 또 대북주들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또 네네. 지지난주에 총선 이후에 또 대북주들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런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네. 종목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네. 사실은 이제 이번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갑자기 경협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죠. 그렇죠. 우리 철도 관련 얘기도 하면서 네. 개인들이 철도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는데 하필 또 이런 이슈가 발생해서 개인들이 또 이제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뭐 누가 마치 조작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김정은이 사망하더라도 이 이슈는 단기에 끝날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지금 베네수엘라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정말 안 좋은 상황이고 물도 안 나와서 계곡물을 퍼서 목욕하는 그런 상황인데 솔직히 우리나라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미국 증시는 이제 조정을 끝내고 코로나19도 오늘 이제 문우신 장관이 얘기했지만 5월달, 6월달쯤에 경제 상황이 이제 정상화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수도 그에 맞춰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솔직히 우리나라는 바로 위에 붙어 있고 군사적인 어떤 이런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긴 있지만 강 건너 물 건너의 국가들은 전혀 이거를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지금 트렌드 자체가 이제 어쨌든 하락 조정을 끝내고 이제 다시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잠깐 쉬었다가 이 흐름에 다시 동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어쨌든 한번 이런 영향이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한번 훅 밀릴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그때 이제 인버스 우리 개인분들이 인버스 굉장히 많이 매수하셨죠. 근데 최악의 경우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절대 이 이슈는 장기로 가지 않기 때문에 단기라 생각하시고 인버스 매수하신 분들은 그거를 기회로 종목을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반대쪽으로 베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전략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경협주를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손절을 안 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대로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좀 더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대쪽 이제 전쟁 관련주를 매수하신 분들은 이것도 역시 단기간 내에 끝날 테마기 때문에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북한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시장이 출렁거렸고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전략을 짜본다면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